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는 분기마다 승진하고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성공적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녀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집안일만 신경 쓰면 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눈에 띄지 않는 한 당신을 집안의 가장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요즘 직장인 부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여성이 권리를 갖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쁘지 않아. 또한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계속 그렇게 말하니? 시대가 바뀌었고 여성도 일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책임도 많이 져야 해. 솔직히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일하는 엄마들을 보면 그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일하든 직장에 다니든 몸 2개로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향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일을 맡으면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지만 벽일을 맡으면 몸이 남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해줘요. 내가 걱정되니까 주말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귀던 시절에 한 약속을 평생 지키고 싶고 평생 당신의 여자로 살고 싶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당신은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 있으니 아이들 교육비 같은 건 그만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해. 이렇게 계속 승진하면 딸아이를 낳을 거고 그러면 은서와 은우의 교육비 걱정도 없으니까. 알겠어.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할게. 남편은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아내로서 자상한 면도 있어서 내가 바간이라는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평은 없었고 게다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멋진 선물을 주는 걸 놓치지 않았고 꿀 케이스는 뭐야? 아침 식탁에 있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난 열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열 거야. 그러면 빨리 열어. 그게 네 선물이야. 선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 녀석의 멍청함을 봐. 오늘은 우리 결혼 7주년이야. 맙소사. 난 그걸 완전히 잊었어. 어떻게 해야 하지? 너한테 줄 선물도 준비 안 했는데.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너가 잊어도 상관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념일을 축하하려면 커플이 같이 축하해야지. 난 이런 기념일들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너도 축하할 필요 없었잖아. 난 평생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할 거야. 사귀던 때도 네가 싫다고 했고 난 계속 쫓아다녔지만 기념일을 축하하는 건 내가 해야지. 진짜 말을 못하면 빨리 열어. 이번엔 내가 큰 각오로 준비한 선물이야. 맙소사. 이건 다이아몬드 반지야. 아니, 미친놈이야. 이거 쟤 얼마예요? 가져가서 바로 환불해. 또 헛소리하네. 결혼할 때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제대로 선물 못 줬어. 미안해서 이렇게 예쁜 반지 하나 주고 싶었어. 빨리 봐. 아니, 내가 끼겠어. 그러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치 재연이라 하듯 와, 아빠가 엄마한테 반지를 끼워주네 라고 말하듯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었다. 아빠,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야. 오늘 엄마와 아빠가 다시 결혼한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 아빠가 엄마에게 아빠, 너는 너고 엄마는 공주 같아 라고 말했다. 아이들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나는 내 능력 바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서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날의 결혼식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남편은 급여가 높은 성공적인 회사원이지만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만 사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내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은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항상 나를 위해 감동적인 이벤트를 해줬다. 재수가 최서방이 준 다이아 반지냐? 고 하니까 엄마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아침 식탁에 올려놓았어. 우리 딸은 남편 운을 타고 태어났어.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잘 지내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잖아. 내가 사는 법을 알았다면 그때 더 박수를 쳤을 거야. 애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한다고 했잖아. 엄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자신감으로 결혼하지만 결국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니? 다들 정말 엄마한테 애지중지하는 남편 노릇을 하는 거야. 너무 만족스럽고 고맙다. 진짜 엄마, 이거 찻집에 가져다 줘. 봉투 이름이 뭐야? 어버이날이야. 저 사람이 용돈을 넣은 모양인데. 어떤 돈을 넣었어? 아내가 예쁘면 날 시댁에 두신다고 하더라. 어머, 우리 찻집이 딱 어울려. 서희가 엄마를 좋아해. 그게 네가 말하는 거야. 너랑 차서방이 보면 결혼이 특별해서 걱정이야. 뭐든지 걱정해. 엄마, 결혼이 특별해도 삼신할미와 천지신들은 항상 질투해. 엄마, 삼신할미가 질투심을 버린 모양이구나. 은서야, 은우야, 내가 너를 잘 키우는 걸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엄마는 항상 혹시나 해서 너희 둘을 저울질해. 널 살려주는 게 내 일이니까 엄마의 정성 덕분에 100년은 같이 살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의 특별한 인연을 말할 때면 늘 고지식한 걱정을 하곤 했어. 부부의 사랑이 너무 심하면 천지신들이 질투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 그때 나는 엄마의 말을 한쪽 귀로만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렸어. 늙은이의 쓸데없는 걱정이나 터무니없는 미신인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의 고지식한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었지. 남편은 건강했고 병에 걸린 적이 없었고 일주일에 3번 운동을 빼먹은 적이 없이 자기 관리를 잘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 자기야, 얼마 전 직장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았어.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된 거지? 대장암이야? 응, 알았어. 일단은 그렇게 하자. 나는 대장 전문의가 교수인 대학병원을 미친 듯이 찾아봤고 바로 예약을 했어. 그 유명한 의사들은 보통 대기자 명단이 엄청났는데 나는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를 걸어서 가끔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도록 하려고 애썼어. 지능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장암으로 유명한 교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서 바로 남편을 데리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좋은 예후를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하늘이 창창한 것 같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남편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저는 직접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을 만들어 남편에게 먹이고 유기농 과일을 하나 줄 때도 10번 이상 물로 씻은 과일 하나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한 항암 치료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대수술과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솔직히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추천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은 그곳에서 진통 치료를 받으면서 통합간호 병동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남편이 어떻게 되든 내가 돌볼 거야. 지금까지 수고했어. 집에 가서 거의 죽을 날을 기다리라는 의사의 진단 앞에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울 수가 없어서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와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전국 8대 침술사의 유명한 한방기적의 치료법부터 민간요법까지 남편의 암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는 동안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요즘은 달래식이 어때요?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는 건 다 해봤는데 솔직히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차 선생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하셨습니다. 그냥 놓아주고 차 선생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지 않으세요? 포기하는 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힘들지만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환자도 힘듭니다.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남은 시간을 집에서 평화롭게 보내는 것도 남편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치료에만 집중한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차씨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는 왜 몰라?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 그 사람 없이 살 자신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 엄마, 너희 둘이 빚을 갚았잖아.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올케의 수명이 1000년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이제 민간요법 따위는 그만하고 차씨를 편하게 해줘. 응, 진짜야. 엄마의 설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는 걸 멈췄어. 남편에게 의사에 대해 물었더니 여보, 이제 치료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 힘들었을 거야. 솔직히 좀 지나쳤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손잡고 시장 데이트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어야지. 왜 멍청하게 끌고 다녀? 얼마나 절박하고 절박한지 알지만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매일 힘들어하는 널 보면서 내가 어떻게 먼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미안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나만 생각했어. 아니야, 여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너 때문이야. 너 덕분에 네가 날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보고 나도 고집이 세지고 버텨서 결국 암은 이기지 못했지만 의사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살았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너 덕분이야. 여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즐겁게 놀자. 그래, 너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남편과 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멀리는 못 갔지만 전국을 돌아다니고 마지막으로 많이 여행했어.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를 다녀봤지. 그렇게 한 계절을 보낸 후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곳은 아름다운 숲길이 있는 통나무 펜션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치즈를 녹이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진짜 널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그러고 보니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너였어. 그날은 우리가 만났던 날, 결혼해서 우랑과 은서를 낳은 날. 나도 똑같아. 자기야, 너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자기야, 사랑해. 고마워. 그 말을 한 후 남편은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은 눈을 뜨지 않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막연히 꿈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자는 대신 남편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 다음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어 구급체 몸을 씻기고 서울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렀어.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둘이서 슬픔에 잠겼어.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은우, 아빠는 돌아가셨고 나도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지만 아빠가 그리워지면 어떡해?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있어. 아빠가 보고 싶을 땐 눈을 감으려고 해. 그러면 아빠 목소리가 들리고 아빠와 동물원에 갔던 날이 생각날 거야. 아빠가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봐야지.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봐. 하지만 우리 은서가 아빠 보고 싶어서 울지 않고 즐겁게 산다면 은서의 꿈에 아빠가 가끔씩 나타나겠지. 알았어, 엄마. 울지 않고 학교 잘 다녀올게. 갈게.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엄마라는 자리가 더 가슴 아프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었어.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도 쓰러지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고 눈물이 터질 지경이어도 퇴근하고 아이들을 재우면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 남편이 떠난 뒤의 공허함은 상실과 그리움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공허함이었다.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이 바로 일터로 뛰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과 홀로 남겨지는 것을 걱정하셔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지만 그 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는 당장 돈 버는 생각은 하지 말고 차분히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이들과 살아야 한다면 더 이상 주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은수, 은우를 부양할 테니 그걸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도 영원히 어머니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긴 하지만 마음을 먼저 거두세요. 그렇게 망가진 상태로 일을 시작하면 병들까봐 걱정입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걱정을 뒤로 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내가 가게를 열었을 때 은밀히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신 분은 어머니셨다. 어머니, 돈이 얼마예요? 이만큼 주세요. 빌린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퇴자금은 안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해철이가 당신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욕하실까요? 이 돈은 해철이가 나중에 남기려고 했던 돈이니까 당신께 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혼자 부양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머니, 귀한 돈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사업 잘할게요. 남편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큰 빚 없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에미야 고모들한테 내가 가게를 차리는 걸 도왔다고 말하지 마. 아직 순진하고 미성숙해서 내가 널 도왔다고 하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귀찮은 부탁을 할 거야. 알았어, 엄마. 사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큰아들이 셋이었고 나는 신우가 셋이었어. 그런데 그 신우들은 내 남편들과 성격이 많이 달랐어. 아롱, 다롱, 신우가 셋이었다면 성격이 달랐겠지만 마치 다롱이가 잇따라 나오듯 신우 셋이 성격과 기질이 똑같았어. 엄마, 이번 생일엔 뭐 줄 거야? 반세기 넘게 독신인 엄마 생일 선물에 불평하잖아. 반세기가 넘었는데 딸도 아니잖아. 엄마, 지난번에 막내 생일에 명품 가방 사줬잖아. BL백 하나 사줘. 엄마, 엄마가 재벌로 보여? 지난번에 신용카드 청구서를 갚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명품 가방에 대해 불평하고 있니? 아, 모르겠어. 옛날부터 우리 엄마는 항상 막내한테 똥 싸는 사람이었어. 우리 중에 대학 간 사람은 큰 언니밖에 없고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받으려고 해. 둘째 언니도 대학 얘기하니까 그만해야 할 때인데 그 비싼 여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언니밖에 없으니까
양심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너랑 막내한테 대학 가지 말라고 한 사람 있었어. 내가 공부 못해서 대학 안 갔다고. 왜 잔소리하냐. 언니 미친년이야.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다른 가정을 보면 큰언니가 남동생 돌보고 시집 보내고 교육시키는 가정이 많아. 언니가 큰언니인데 정말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준 게 있니? 내 말은 그거야. 언니랑 오빠가 짝인데 언니가 우리한테 대학 가는 거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대학 안 나와서 결혼할 때 엄마한테 다 챙겼잖아. 그리고 비싼 호텔도 사고 내가 결혼할 때는 돈 안 되는 교회도 다녔잖아. 뭐라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도 똑바로 얘기하자. 내 매형네 집에서 나한테 집 사줬고 할아버지는 목사라서 언니는 교회에서 결혼했지. 성당에서 결혼한 건 돈 생각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그리고 분기마다 엄마한테 신용카드 청구서 달라고 해. 너무 얄미운 짓이야. 너랑 막내는 신용카드 청구서가 터진 적이 없어. 신용카드 청구서가 터지기 전에는 엄마한테 용돈 받았잖아. 나도 그랬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언니가 하는 말 듣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서 언니가 제일 사치품 중독이야. 야, 1년에 10만 원씩 사면 병들어.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진짜 나 혼자 그런 거야. 아무 말도 하려는 게 아니지만 둘째는 언니 갤러리가 BBP 백화점이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너희 셋 다 조용히 있을 수 없어. 엄마, 그거 들었을 거야. 하지만 네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아니, 언니만 네 자리를 차지해야 해. 그러니까 언니들 험담할 권리 없어. 뭐가 문제야? 우리 딸들은 밥 먹고 백화점 가는 생각만 하니까 내가 병들어 죽을까 봐. 엄마, 다른 할머니들은 내가 딸 셋이라 질투해. 말해. 맞아. 우리 엄마는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 다들 부러워해. 열아들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글쎄, 내가 사치스럽게 산다고 해보자. 너희들 얼굴 보면 혈압이 치솟아. 다들 나가. 계절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하지 마. 죽은 쥐처럼 행동하지 말고 살아. 빨리 나가. 3명은 시어머니의 애완동물이었다. 3명이 다 같이 살았고 가장 나이 많은 신호와 가장 어린 신호는 함께 가게를 빌려 네일숍을 운영했다. 그때도 신호의 시어머니는 매일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며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고 위협해서 두 사람은 네일숍 면허를 따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신호는 폐가 안 좋아 네일 파우더도 못 마신다고 큰 소란을 피워서 남편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했다. 신호는 3명 다 같은 건물에 가게를 빌려 각자 사업을 했지만 신호 때문에 시어머니는 매일 걱정이 많다. 세 딸은 모두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외에는 먹는 법도 모르니까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엄마랑 고모들은 다 어른이니까 다 스스로 돌보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자식 키우잖아.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아이가 아닌 건 아니야. 6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인데 나는 딸을 돌보는 게 너무 서툴러. 시어머니가 자주 한숨 쉬며 그렇게 말씀하셔. 사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사업하려고 생각했는데 샌드위치 사업을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올케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은우랑 은서를 돌보고 넌 사업 기반을 마련해.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신생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밥 챙겨주고 학교 오면 숙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럼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당신 집으로 이사할까? 내가 퇴근하고 당신 집안일을 돌봐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그래,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남편이 돌아가신 뒤
그래서 시어머니랑 손잡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는데 남편이 둘째 부인의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볶밥을 만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온 가족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급성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거의 마비가 되셨어요. 올케는 내가 천년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몸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해요. 전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해요. 아니면 당신과 은서가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건강도 나빠져서 제가 당신을 돌봐야 해요. 너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는 주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날 돌봐? 내가 생계를 위해 하는 거니까 못하는데 하루 종일 못하잖아. 엄마가 아플 때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너한테 애착이 생겼어. 너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엄마를 돌봐. 너는 몇 년 동안 남편을 돌보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널 돌보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양심 없이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시험이고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 슬퍼. 엄마, 네 자식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가 안 될 수 있어? 나는 아픈 엄마를 무시할 만큼 뻔뻔하지 않아. 어쨌거나 너 앞에서는 부끄러워. 지금 네 엄마가 요양원에 가는 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못 견디는 건 아니지만 너무 까다롭고 깔끔해서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 올케가 제 딸 셋 중에 저를 돌봐주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치명적인 병은 아니고 재활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를 부지런히 돌보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되었고 하루 24시간을 더 잔인하게 보냈고 수면 시간도 줄였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재활 운동을 했고 그 후에는 바로 샌드위치 가게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도 집을 비운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신우가 셋이니까 며느리도 아닌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프셔도 번갈아가며 돌봐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 움직이기 힘들고 매일 재활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모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다공증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몸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엄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새 시누이, 엄마를 돌보겠다고 약속은 못하겠어요. 저희는 셋이라 시간 내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은 우리 둘뿐이에요. 그냥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요.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부동산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빨리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계속 미루었어요. 나이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할 일이 없으니 엄마랑 같이 해요. 아니, 우리 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나눠서 써야 하잖아요. 올컬케는 모든 걸 우리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몸이 두 개인 사람처럼 하이브리드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세연이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키우셔서 온실 식물 같아요.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픈 엄마를 돌보고 올케한테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보살펴주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신우가 그만큼 돈을 꼭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더 추가했다면 덜 싫어했을 겁니다. 생활비로 쓸 돈은 좀 받지만 그것도 한두 달 지나면 없어지고 신들은 쇼핑하느라 바빠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물 붓는 거니까 무시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따지지 않고 살았다.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병든 시어머니도 돌볼 돈이 없는 상태였다. 아니, 신들아 양심도 없고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 시어머니도 내 자식인데 남편하고 아주 친하고 약속 지킨다고 해도 남편의 명령을 떠난 지 몇 년 됐고 여기 앉아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니 병든 시어머니를 내팽개치는 거다. 신호를 두면 뭐하냐. 시어머니는 엄마가 바로 시어머니를 돌봐줄 거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요양원을 싫어한다.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언제까지 그런 힘든 노동 같은 삶을 계속할 거야. 끝이 없는 건 없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 지금은 꽤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 조금만 더 재활을 받으시면 지금처럼 피곤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시어머니가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고 계신 듯 했어. 내가 재활을 열심히 도와드렸고 그 덕분에 수술 후 2년 만에 심장이 거의 멎는 상태로 회복했어. 하지만 뇌졸중을 극복하신 시어머니가 곧 다시 사형을 선고받으셨다고 하잖아. 병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하셨고 중태가 되었을 때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 최수가 정말 부끄럽다. 지금 제일 힘든 건 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준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우은서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고생했어. 그래서 내일 오후에 박 씨를 만나러 갈 거야. 변호사가 찾아올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칼날에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떠나기 전에 뭔가 돌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알고 도장과 도장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유언장 같은 중요한 걸 쓰는 줄 알았어. 다음날 정말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사장님이 이 건물을 며느리한테 등기해 주겠다고 했어. 건물이.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의 신호기사들이 일하는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신호기사들은 이미 쇼핑에 집착해서 내가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면 미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에 재주가 있어서 15년 전쯤에 5층 건물을 사셨어요. 걱정이 되신 시어머니는 먼 사촌에게 가짜 건물 주인인 척 하라고 했고 건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셨어요. 이게 죽은 남편의 베네 쪽이에요. 사실 아내가 건물의 등기 부분을 싸서 보관했어요. 손바닥만한 이 작은 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아빠의 베네 쪽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 건물이 목수인 당신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평생 쌓아온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유지할 사람은 아들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당신 자식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니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은서와 은우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혈통을 낳아준 손주들의 어머니이고 제가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지난 5년 동안 제 모든 소변과 대변을 돌봐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는 변호사 앞에서 베리에 있는 남편의 축적 기록 사본을 저에게 주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당신 재석분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호는 버리지 마시고 가게를 부지런히 운영해서 생계를 이어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만 더 살아서 나와 아이들 곁에 있어줘.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어. 사실 나는 이미 남편을 잃고 한 번 죽었어요. 부모님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아이들이 죽으면 가슴에 묻힙니다.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남편 곁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의 배꼽을 보여주지 마세요. 신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녀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 정확히 열흘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울었고 장례식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당신은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녀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8개국의 유산을 우리 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시고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건 사실이야. 전혀 이해가 안 가. 내가 떠난다고 했더니 엄마가 내 딸보다 더 자랑스러운 며느리한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 엄마가 화를 내시며 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라고 하셨어. 은서, 은우, 네 아빠는 등록부 사본을 받았어. 그런 말을 하는 의사들이 싫어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장례식도 끝났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럴 수도 있겠지, 오빠. 정말 등록부 사본을 받았어. 괜찮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니까 추억이 떠오르니까 낄낄거리며 했어. 나 혼자만 기억으로 간직하기엔 아까우니까 다 같이 살펴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옷장에 숨겨두었던 등록부를 꺼내서 신호들 앞에 펼쳐놓았다. 하지만 등록부 안에 있는 서류는 뭐지? 왜 안에 서류가 있는 거지? 신호들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나서야 등록부 사본을 펼쳤다. 등록부 사본의 진실을 알고 있던 신호들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자매 여러분, 여기는 제 가게와 둘째 언니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5층 건물입니다. 부동산 등록부 사본에 주인이 제 큰 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건물은 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모들에게 보증금 8억 원을 남기고 저에게 이 건물을 주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받고 꿀을 먹는 벙거리처럼 잤을 뿐입니다. 제 엄마는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모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걸 제 의부선니에게 마음대로 주었다는 보장이 뭐예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공격적이 되셨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머니가 장부 전체를 공증해서 남겨두셨어요. 믿지 못하시다면 지금 당장 박 변호사를 불러야겠어요. 제 말에 꼼짝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남긴 장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장부에는 시어머니가 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잘 들어요, 막내 둘째. 어머니는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건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지은 거예요. 상속으로 1페니를 주고 어렵게 인수한 건물이에요.
원래는 형이 관리하고 돌보라고 물려준 건물이었는데 물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선 물려주면 하룻밤 사이에 망가질 게 뻔하니까 처음부터 건물 상속권을 잃은 거예요. 게다가 지난 5년간 뇌출혈로 투병하던 내 병가를 낸 건 당신이 아니라 세연이었어. 며느리가 딸의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 시누이가 건물을 가질 자격이 생겼어. 건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고 세연이의 말을 평생 지킬 거고 내가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앞으로 새 시누이 말 잘 듣고 사치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팬들한테만 잔소리하는 엄마라서 미안해. 당신이 잘 되길 바라는 잔소리하는 엄마야.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도 아름다워지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둘 다 결함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잘 살아라. 삶.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부르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효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덜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오자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말에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를 돌봐주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깨어났기 때문에 모두 태도를 바꾼 걸까? 아니면 내가 건물주가 된 걸 알고서 태도를 바꾼 걸까? 그들은 지금까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당신의 여동생이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너무 흠이 많아서 매너가 나빴어요. 용서해 주세요, 언니. 나는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죄송합니다. 당신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니 미친놈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나보다 당신 어머니가 더 안타깝다. 저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우리처럼 철없는 여자 만나지 말고 우리처럼 착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세요. 효도의 가치, 이복 누나님. 저는 이제부터 순종하고 백화점도 안 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나 다 해줄 거야?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나요? 건물 청소를 해줄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이모들에게 건물 청소를 번갈아 가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들에게 건물 청소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도 할게요. 한 달 후에 사서 우리 넷이 하나 살 수 있게 할게요. 매주 돌아오면 완벽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수에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수가 하라고 하면 건물 청소가 큰일이다. 화장실, 괜찮아요. 건물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한 달에 몇백 달러씩 내야 하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돈은 확실해진다. 그렇지? 당신이 건물을 청소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모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 언니님. 건물 청소를 잠시 실례해 주세요. 엄마에게 병가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는 언니가 해줄 것이다. 기분이 어때요? 아무래도 자매들 역시 그런 심오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찡그린 얼굴로 받아들이는 신우의 거대한 얼굴을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네저고리의 진실.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생각하게 되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제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건물 전체를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원망스럽지만 좀 미안해요, 엄마. 집주인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은서와 운우는 학비 걱정이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엄마 걱정은 접어두세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빵집을 우리 건물로 이전해서 관리하기 더 쉽게 할 계획이에요. 나는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우가 그 건물에 다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우가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신우야, 내가 말하면 닥치고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공주들이 누더기로 집을 청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나는 감각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아, 듣지 않으면 두려움도 있어요. 건물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집을 임대하고 있는 셈이다. 빵집을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건물로 옮기고 나서 이상하게 사업이 좋아졌다. 가게를 옮긴 지 1년이 차에 되지 않아 시어머니 건물에 지점을 3개 이상 오픈한 것 같아요. 나에게 기초를 주었다. 내 생각엔 그게 좋은 것 같아. 매출이 폭등해서 저처럼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최근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일정에게 돈을 지원합니다. 후원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시간이지만 파이팅하며 살아남겠습니다.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후 세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얼굴로 여러분의 노고를 듣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력,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